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다이몬드 에이전트 송일윤입니다. 저는 사자인데 박사님은 아니거든요. 올라올 때마다 되게 긴장이 많이 돼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신중형 타입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Y시크릿이에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어느 정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단계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좋은 물건을 내가 싸게 쓰고 그리고 그것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에 대해서 광고하고 그래서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돼 이런 얘기는 이제는 사실 좀 식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800만이 넘는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본인은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가보면 나 빼고 다 해요. 나 빼고 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는 말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왜 시크릿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요즘 기업의 시대, 요즘 기업 성장하는 그런 트렌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도 요즘 기업 트렌드에 맞춰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밖에 나가면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네. 자, 다시 여쭤볼게요. 많이 들으시죠? 네. 좀 돈 벌러 오신 거예요. 그쵸? 좀 열정적이셔야 돼요. 자, 근데 사실상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 2016년에 독일의 한 공장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났어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실상은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네. 근데 실상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외국에 나가보면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는 단어로 4차 산업혁명 또는 인더스트리 4.0 이런 단어보다는 기하급수적 시대라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면 요즘 시대는요 어떤 기술이나 컨텐츠가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어떤 소비자들이 발전하는 이런 기술이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속도도 엄청 빠르다. 어떤 기업까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성장해야 되고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조금 더 빠르게 충족시켜주고 대응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유니콘 아세요? 네. 자신 없으신 것 같은데 유니콘 아세요? 네. 네. 뿔 달린 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경제학적 용어로 유니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가총액 1조 원을 달성한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 다 아시죠? 네. 구글이 9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구글이 유니콘 기업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9년이에요. 9년. 그리고 2009년에 설립된 우버라는 회사, 우버도 다들 아시죠? 저희 사업 설명에도 많이 나오니까. 우버라는 회사는요, 유니콘이 될 때까지 3년 걸렸어요. 그리고 2011년에 설립된 스냅챗이나 오큘러스 같은 회사는 유니콘이 될 때까지 2년 걸렸어요. 2년. 점점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그리고 하나 또 반증하는 사례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상위 500개의 기업을 나뉘어 놓은 건데 이 지수로 보면 한 기업이 평균 존속하는 기간이 1920년대에는 67년 정도를 살아남았어요. 평균적으로요. 근데 1955년에는 45년 정도 살아남게 되고요. 2009년에는 7년 정도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전문가들이 이제 계속 더 줄어들고 지금 더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지금의 기업은 어떠냐면 현상 유지를 하던 예전의 방식으로는 이제 살아남지조차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빠르게 성장하거나 아니면 도태돼서 사멸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를 확실히 각인시켜 드릴게요. 지금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성장해야만 해요. 자, 어때야 된다고요?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 그렇죠. 네, 그걸 머리에 콕 박아두세요. 제가 이제 그걸 전제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시크릿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대부분은 시크릿에 대해서 좋은 얘기예요. 네, 물론 저는 시크릿을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 드린 거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사기치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어떤 기업이 시작하려고 한다라면 스킨케어로 스타트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제품군보다. 그런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어떤 시장의 흐름,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확장성 때문이에요. 자, 대한민국 기준으로요. 화장품 시장 성장률은 평균 8%예요. 그리고 많게는 10%대까지 육박합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산업군의 평균 성장률이 약 4%예요. 근데 화장품 시장만 유독 그 2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명품 시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럭셔리 시장 있죠? 그 시장들은요, 연평균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 성장합니다. 10% 이상. 자, 그렇다면 어떤 아이템, 내가 사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템을 선택해야겠죠. 네.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네? 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는 거면 이렇게 눈빛을 좀 주세요.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남권 오늘 2번째인데 영남권에서 첫 강이란 말이죠. 네, 다음번에 못 오게 돼요. 이러면 네. 어쨌든 그래서 이 2가지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화장품은요 지금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품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보면 우리가 시크릿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많은 남성분들이 남자가 화장품 사업을 어떻게 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든 성장률이 빠른 아이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화장품이든 먹거리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크릿은요 화장품일 뿐더러 명품의 반열에 올라 있는 제품이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요 40여 개국에서 면세점 백화점을 통해서 판매되는 명품이에요. 다른 그런 럭셔리 화장품과 업계를 나란히 하죠. 그래서 이 2가지의 성장률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시크릿은. 그래서 검증된 명품인 거죠. 자, 그리고요 시크릿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 구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보통 마케팅 전략을 어떤 회사가 구성하게 될 때요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놓고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가격에 대한 수요 이런 거를 짤 때 크게 2가지로 나누거든요. 회사는요 필수품과 사치품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큰 틀에서 마케팅 전략을 짜게 돼요. 근데 필수품 같은 경우는요 대체재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떨어져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제 다음에 강의를 해주실 한재영 사장님. 네, 저희 치약 가격이 얼마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남 사장님께서 관심 있으신 명품 가방이 있으면 그건 10,000원 단위까지 외워요. 저거 300만 원짜리, 31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알고 있게 돼요. 가격에 여러분이 조금 민감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 치약 쓰시죠? 네. 근데 집에 치약이 떨어졌어요. 근데 치약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럼 안 사시나요? 사요. 네. 대체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사시게 돼요. 자, 그러면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볼게요. 사치품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 가방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격을 내가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10만 원만 싸지면 여러분 얼른 가서 사요. 그렇죠? 네, 싸니까. 근데 조금만 오르잖아요? 그럼 그때는 구입을 보류하거나 아예 안 사요. 네, 아예 안 사요. 좀 이해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필수품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고객들이 조금 떨어지고요. 사치품은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보통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때 필수품은요, 품질이나 서비스로 경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치품 같은 경우는요, 가격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려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시크릿 같은 경우는요, 이런 필수품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치품도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단일 제품군으로 구성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업체보다 시장의 상황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이제 밖에 나가보면 흰색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시크릿 외에도. 근데 건강식품 하나 또는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해도 그냥 스킨케어 제품들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를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 회사에 비하면 저희가 훨씬 시장 상황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몇 가지 요소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화장품은요, 먹는 걸로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먹는 거는요, 여러분이 직접 먹어보고도요, 시간이 꽤 오래 흘러야 그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남들이 먹는 것만 봐서는, 내가 봐서는 그 효과를 직접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남들이 얼굴에 바르고 바로 조금 피부가 좋아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심지어 제가 제 피부에 바르고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 소비자들은요, 빨리 확인되고 빨리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걸 원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킨케어 제품군류는 확인이 빠르기 때문에 확산 속도도 훨씬 빠르죠. 그렇죠. 지금은 빠르게 성장해야 되는 시대인데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제품이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같은 스킨케어라도요, 어떤 그 시크릿은요, 의외성이라는 항목을 또 조금 마케팅 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또 들어 볼게요.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계속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네, 원래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정수기 쓰시면 맑은 물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제대로 내가 실수 안 하고 제대로 된 그냥 물건을 구입했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맑은 물이 나오면 그냥 그게 당연한 건데,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필품을 쓰는데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샴푸를 쓰는데 건강해져요. 치약을 쓰는데 건강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의외성을 부여해주고 그게 관심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치약이 좋아, 입안이 상쾌해, 이런 것뿐만 아니고 치약을 쓰면 미네랄이 들어가서 구강 건강에 되게 좋아,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시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걸 써보고 고객이 그걸 느끼면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 놀라움들이 사실상 의외성을 부여하고 사람한테는 크게 관심을 끄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크릿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에 힘입어서 시크릿은 실제로 빠르게 성장해 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기업은요, 빠르게 성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19년에는 저희가 3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죠. 월드 위너스 그룹이 거의 대부분을 하게 되겠죠, 그 매출을요. 그래서 이 지표로 미루어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시크릿은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시장을 장악할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이슈,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시크릿을 한번 또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하면 대다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네, 거의 대부분 비슷한 말씀들을 하세요. 뭐 AI, 알파고, 자율주행, 뭐 드론,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상 진짜 산업혁명의 본질은요, 데이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도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도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진짜 본질은요,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요즘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카카오톡이 제 익숙하시죠? 네. 카카오톡. 근데 대부분 카카오톡은 뭘로 돈을 벌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회원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카카오톡에 진짜로 돈을 벌어주는 건 빅데이터예요. 그 회원수를 바탕으로 그 고객들의 성향을 다 연구한 그 데이터가 카카오톡에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는 택시, 대리운전, 뭐 배달원 뭐 이런 것까지 다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잖아요. 다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한 거거든요. 네스트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 네스트라는 기업이요. 이게 어떤 회사냐면요, 실내 온도 조절기를 만들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 온도 조절기를 가정에 부착하면 고객이 상황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온도를 조절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걸 학습해서 자동으로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온도를 맞춰주는 기계거든요. 근데 구글이 이 네스트라는 회사를 3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인수했어요. 그럼 과연 구글이 이런 기술이 없어서 인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글이 진짜로 욕심냈던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예요. 고객 데이터, 그리고 고객들의 성향 데이터. 그래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인수를 한 건데, 자, 그렇다면 시크릿은 어떠냐? 네. 시크릿은요, 이미 전 세계 40여 개국의 소매 판매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 그리고 그 해당 국가의 시장 데이터, 그리고 고객 성향 데이터까지 구축하고 있죠.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글로벌 사업으로 진출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이러신다. 힘들어질라 그러네. 네. 어쨌든, 네. 이제 보통 한 국가가 글로벌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고 한들 성공할 확률이 되게 희박해요. 왜냐하면 그 국가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국가의 뭐 경제 상황, 그리고 그 해당 국가 민족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시대는 빠르게 성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크릿은 이미 그 데이터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진출했을 때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크릿이 글로벌 사업이 진짜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박수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회사들이 우리가 뭐 한국에서 첫 번째, 뭐 우리가 첫 번째고 선점이고 우리도 하선에 많은 국가들이 오픈할 거야. 그건 그냥 예측일 뿐이에요. 예측. 근데 시크릿은 실제로 이미 스탠바이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규제만 통과해서 오픈이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도요, 실제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 인문학 되게 열풍이에요. 알고는 계시죠? 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모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시크릿 하시느라 정신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인문학적인 관점. 요즘 인문학이 왜 열풍이냐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어떤 기술이나 컨텐츠가 계속 점점 발전해서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 어떤 제품의 품질 또는 컨텐츠의 품질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또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명품 가방으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상 그 브랜드 가치를 그냥 쏙 빼놓고 명품 백과 어떤 중저가 브랜드 가방을 딱 놓고 보면, 품질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여유만 된다면 그 가방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거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막 여성분들 막 이렇게 크게 새겨진 걸 일부러 사시고 그러잖아요. 드러내려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요, 기술의 혁신 속도는 오히려 예전보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20세기에 비해서 21세기에 들어서 점점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떨어져요.
자, 하나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새로운 것처럼 우리는 느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원래 있던 MP3 플레이어, 컴퓨터, 그리고 PMP 이런 것들을 그냥 합쳐놓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주창했냐면 think different라고 얘기했죠. 다르게 생각해라. 이렇게. 20세기에 여러분 최고의 기업은 뭐였나요?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였죠. GE라는 거. 가전제품 많이 보셨잖아요. GE, 네. 세탁기 이런 거. 그 창립주가 에디슨이에요. 그때 시대의 표어는 뭐였냐면 일하면서 상상해라 였어요. 일하면서 상상해라.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다르게 생각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탁 내놓으면 고객들이 그냥 자신의 필요와 상관없이 그 기술을 선택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걸 더 새롭게 느끼는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 대해서 연구한 인문학이 재조명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요, 회사들이 스토리텔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토리텔링을. 읽어드려 볼게요.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네.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건데요. 꿈과 감성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는 이야기가 부가가치를 만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가공해 광고 등에 활용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각광받고 있고, 브랜드 스토리가 품고 있는 철학을 강조함으로써 소비 이상의 것, 즉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케팅을 정의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장을 형성하거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브랜드가 어떤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또 쉽게 여러분이 알만한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시죠? 네. 전 세계 1등 커피 프랜차이즈예요. 전 세계 1등.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 커피가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맛있던가요? 네. 되게 당황했어요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아 그렇죠. 아니요라고 아니에요. 대답해줘야죠. 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쨌든 월등하게 맛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물론 맛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네. 당황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이제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원래 이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백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모비딕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근데 그 소설에 등장하는 커피를 좋아했던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스타벅. 그 소설이 되게 유명해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스타벅이라는 이름에 S만 붙여서 스타벅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는요. 그 소설에서 선원들이 뱃머리에 묶었다는 사이렌이라는 여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그 커피를 마실 때 이런 이야기 또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함께 소비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조금 우월하다라고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 잔 사야만 된장녀의 완성이라고.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자, 디즈니랜드 여러분 좋아하시죠? 네, 안 좋아한다고 좀 하지 마세요. 자, 디즈니랜드에 가보신 분? 있구나. 네, 계시죠. 근데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식 속에 디즈니랜드가 되게 좋다는 게 실제로 가보지 않았는데 인식돼 있죠? 네. 자, 그러면요. 에버랜드에 가고 싶으세요?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으세요? 디즈니랜드.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안 가봤으니까? 네. 오늘 정말 비협조적이다. 네. 어쨌든 왜 그러냐면 실상 놀이기구만 놓고 보면요. 에버랜드가 훨씬 재미있어요. 그리고 훨씬 첨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에버랜드에 와보면 에버랜드 놀이기구에 환장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랜드를 궁극적으로 더 가고 싶다고 여러분이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얘네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막 도널드 덕 이런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봐왔잖아요. 그렇죠? 또 뭔가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번외로 하나 얘기 드려볼게요. 요즘 베이비 마케팅 되게 유행이죠? 베이비 마케팅. 근데 베이비 마케팅이요. 마진율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회사 입장에서요. 근데 베이비 마케팅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회사들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 브랜드에 어릴 때부터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서 커서도 자기네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이비 마케팅을 되게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볼까요? 시크릿 베이비 라인이 나오겠죠? 어릴 때부터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커서도 당연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시크릿이 어떠냐면 시크릿은요. 사해마다 5,000년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신생 기업이 억지로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한들 실제로 우리 인식 속에 사해라는 건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좋은 곳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몸이 치유된다는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것 자체가 이미 시크릿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의외성과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고 시크릿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도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애들한테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필드에 나가시면 얘기하시잖아요. 단순히 어떤 우리 바디버터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해에서 온 거고 클레오파트라가 사해에서 미용을 위해서 몸을 담궜대. 헤롯 왕이 스파를 만들었대. 성경에서도 나와.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브랜드 가치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월등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시크릿의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리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명운이 결정돼요. 그리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작 회장님 같은 경우 여러분 아이작 회장님이 시크릿을 설립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스피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고 계신 게 부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부의 공동체가 어디에 녹아있냐면 저는 우리 보상 플랜에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보상 플랜에.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 어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마주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바이너리야. 우리도 선점이야. 근데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분배에 신경을 썼는가. 이게 진짜 시크릿의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 플랜을 조금 잘 아울러서 생각해 보시면 진짜 잘 만들어졌고 진짜 우리 회장님이 부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저희 월드위너스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월드위너스 그룹이 그냥 시크릿 자체예요. 그렇죠? 시크릿 매출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렇죠? 대답도 자꾸 작아. 마음에 안 들려고 그래요. 자, 다시 월드위너스 그룹이 최고죠?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했죠? 그러면 빠르게 성장하는 그룹도 살아남게 되는 거겠죠? 월드위너스 그룹이 시크릿 전체를 빠르게 성장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네.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우리 그 정의자 스폰서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해요. 우리 정의자 스폰서님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리더랑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시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 정의자 스폰서님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왔다고 직접 보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부를 구축하고 나서 소비나 과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정의자 스폰서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좀 더 베풀고 항상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다 같이 성장할지를 고심하시죠. 그래서 그런 리더랑 함께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시크릿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자꾸 압박이 느껴져가지고 네 마칠 건데 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송기준이 강의한 것 때문에 내가 시크릿을 다르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더 좋게 생각하게 됐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월드 위너스 그룹에서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사업을 해주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